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 입니다. 지윤이는 전미경,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삶과 행복에 관심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자의 다른 책,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 이 책도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고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렸었지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를 지키며 내 사랑이 행복해지는 어른의 사랑법은 무엇일까요? 연애 상담 중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이 들은 6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 6글자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 나를 들여다보기 싫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내 선택에 책임지기 싫어요 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정 나답고 나에게 맞는 사랑을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쓰지 않는 연습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랑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사랑도 행복도 나에게 달려있다고 깨달으면 더 성숙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심리학 지식과 경험을 담아 따뜻하게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과 정서에 맞게 사랑에 대해 배우고 참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리고 상처받더라도 거절당하거나 혼자 남겨지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단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사랑에 용기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사랑을 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며 내 사랑이 행복해지는 책,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3편을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레는 사랑을 하기 위한 심리학.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랑의 고전으로 언급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유지태와 이영애 주연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개봉 당시는 저 또한 20대 중반의 나이로 다소 늦은 첫사랑을 하던 시기였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갖는 흔한 환상을 품고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영원할 것이며 나는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내가 만난 사람은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며 나의 외로움을 없애줄 세상 단 하나의 존재라고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연인 사이에 이런 긍정적 환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썩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은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기대도 그다지 없습니다. 뭐 별다른 사람이 있겠어 라며 다소 시니컬하게 타인을 바라보므로 아이러니하게
상대방이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연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그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던 저는 상우, 유지태가 맡은 역할입니다. 상우의 감정이입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이별을 구하는 은수에게, 여기서 은수는 이영애가 맡은 역할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읊조리는 상우 마음이 제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그 열병과 같았던 사랑이 식고 저는 첫사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우처럼 괴로워했으며 옛 연인의 흔적을 찾아 못나게 굴었지요. 사랑을 하던 시기에는 그다지 와닿지 않았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재회하게 된 상우는 은수의 다시 사귀자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녀와 함께 가고자 했던 갈대밭에 혼자 찾아간 상우는 헤드폰을 끼고 갈대 소리를 들으며 진정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첫사랑이 끝난 뒤 이 장면을 보며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며 애도하는 그 순간을 유지태와 함께한 거지요. 이 영화는 사랑의 깊이와 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낭만적 사랑이란 일종의 화학 반응으로 뇌에서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되어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솟아나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일명 콩깍지를 씌우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실은 이 페닐에틸아민은 마약 성분인 암페타민의 일종입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연인들끼리의 열렬한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2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페닐에틸아민과 함께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관계 시 분출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분출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자연스레 남편보다는 아이가 1순위가 되면서 육아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관계 호르몬, 사랑과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페닐에틸아민의 열정이 사그라들지라도 이 옥시토신의 친밀함이 계속되어 우리는 연인과 장기적인 연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작용 외에도 사랑의 유효 기간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연인 사이로 발전한 순간의 기쁨과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끊임없이 변화 상태를 맞닥뜨리는 인간에게는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화적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적응이라고 하며 비슷한 의미로 둔감화, 습관화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쾌감을 추구하면서 또 거기에 지루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쾌감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은 세계의 사랑을 한다고 느끼는 연인들도 관계에 시들해지게 되고 때로는 이별을 구하고 또 다른 연인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페닐에틸아민인지 혹은 적응인지 뭔지의 논간에 따라 2년마다 연인을 바꾸면 될까요? 어째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느끼는 쾌감에는 육체적 쾌락뿐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심리적 쾌락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나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육체적 사랑 못지않게 감정적, 심리적 만족감을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애 초기에 사랑하는 그 순간은 즐기지만 그 이후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는 권태기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더 이상 고민을 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은 결혼 준비 카페를 드나들며 오로지 결혼식 자체에 대한 고민만 주고받습니다. 드스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말합니다. 드스매는 물론이고 신혼여행 준비며 신혼집 꾸미기에만 심혈을 기울입니다.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 일주일에 100일몽 후에는 지난하게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이후의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신데렐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의 결말이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신데렐라와 왕자 모두 그 이후 변화된 환경에 열심히 적응해야 합니다. 신데렐라는 여러 공식 석상의 매너를 익히며 왕비라는 새 역할을 해내고 왕자 또한 낯선 궁에서 그녀에게 친정 아버지처럼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고 세상에 다시 없을 다정한 연인도 되어주며 둘 다 밖에서는 근엄하게 이를 데 없어도 서로의 앞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낄낄거리며 아이처럼 놀기도 하는 식으로요. 평범한 연인이나 부부들도 초기에 열정적인 단계가 지나면 관계는 이처럼 다양해져야 합니다. 연인들이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진다고 카페에서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부부가 퇴근 후에 애가 뭘 먹었는지 수학과에서는 어디가 문제라고 한다든지 등의 아이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다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과 섹슈얼리티가 가미된 연인의 틀 또는 부모라는 역할의 틀에서만 두 사람의 관계가 경직되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이좋은 연인이나 부부의 비결은 유연한 역할놀이가 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쿵짝이 잘 맞는 서로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힘들 때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여기에는 나와 나의 연인 공통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정 역할만 하는 고정된 관계가 아닌 다채롭게 변하는 관계 형성을 한다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나의 연인을 새롭고 짜릿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열정적 사랑에 관한 과학적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일레인 해필드와 윌리엄 윌스터의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낭만적인 저녁 식사, 저녁으로의 여행,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 그리고 휴가는 항상 중요하다. 관계가 살아남으려면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관계를 좋은 것들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널 생각해서 라는 가면에 속지 않는 법. 여기저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난리입니다. 연애 유튜버들은 톰과 의뢰처럼 이 주제를 다루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도 여기에 질세라 전문적인 의견을 보탭니다. 연애 상담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선 네가 당한 것이 가스라이팅이다, 아니다,
갑론을박합니다.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현상이 마치 최신의 발견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쇠뇌나 암시 그리고 투사라는 전문 용어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섞여 작용하면 상대의 심리를 조종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지요. 쇠뇌란 누군가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조직, 사회, 국가, 종교 등에서 늘 이 세뇌를 당하고 삽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대놓고요.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상의 쇠뇌에 의해서입니다.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의 가치도 그렇게 배우게 되지요. 암시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사상, 관념, 의도, 행위 등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전달되어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쇠뇌가 전반적, 문화적 용어라면 암시는 인간관계에 주목한 심리학적 용어라는 차이랄까요? 마지막으로 투사는 쉽게 설명해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열등감, 죄의식, 공격성 등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거지요. 의외로 우리는 이렇게 상대를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자 물고 물어뜯기는 관계를 꾸준히 맺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때로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리 부정적이지만도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객관적 사실과 끊임없이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보물이라는 긍정적 암시를 끊임없이 해줍니다. 연인들 역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라는 적당한 환상을 서로에게 덧씌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친밀한 사이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더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이 다음과 같이 꼭 맞물린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스라이팅 가해자를 보면 대부분 나르시시스트,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이기적인 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가 끌리는 매력과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예쁘고 매력 있는 나쁜 놈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만만한 먹잇감을 발견하고 거미줄에 꽁꽁 붙들어 상대의 정서를 학대하고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연인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그 어떤 관계로도 가까이 있는 주변인들이 불행합니다. 부모로도 친구로도 직장 상사나 동료로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인 나를 살펴봅시다. 나의 경우는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예쁘고 매력 있는 나쁜 놈을 구별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거나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예쁨이 커서 내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라?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그의 소나기를 탈출할 기회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나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입니다.
자존감이 낮아 나의 생각이나 선택은 물론 내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나는 못났어 라는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의 늪을 파고듭니다. 동시에 그래도 이리 못난 나를 사랑해주는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경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스라이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지요. 먼저 나르시시스트인 못된 타인을 분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 연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을요. 문제는 자존감이 낮아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연애가 어딘지 행복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요. 연애를 하면서 세상에 다시 없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오히려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면 나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인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괴로워도 그와 나의 실체를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가스라이팅의 어둡고 험한 늪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여러 방법들이 책이나 유튜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뭔가 화려한 모습을 추구하고 외적인 면에 치중하며 잘난 척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고 죄책감이 없고 등등을 보는 방법 말입니다. 이런 상대를 잘 파악하려면 여러 조언대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하면서 그는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닌가 OX 퀴즈를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그를 열심히 관찰해서 나노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는 방법 말고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와 내가 연인이 되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나의 연애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딱 이 한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나 자신으로 오롯하게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는 모습이나 취향대로 살아야 하고 심지어 성격조차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조신하다거나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면서 교묘히 나를 조정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해줄 때도 자기 취향의 장신구를 사주고 내 긴 생머리는 절대 자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재미있는 유머를 성대모사를 하며 보여주었더니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너의 그런 모습은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냅니다. 내가 애완견을 좋아해 나중에는 유기견 활동가로 살고 싶다는 희망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규격화된 이상화된 틀에 맞추어 내가 바뀌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나는 그와의 만남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를 계속 검열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친구들에게선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성격도 좋다는 말을 듣는데 그와 있으면 내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연인의 자기 개념을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교묘히 합니다. 자기 개념이 나는 못났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인을 만나도 나의 본 모습을 감추고 연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꾸미려고 애쓰는데도 뭔가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연인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르시시스트에게 누구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잘못된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지는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짝이 되면서 이런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데에는 나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나르시시스트와 자존감이 낮은 수동적인 나, 통제하고자 하는 나르시시스트와 통제당하고 사는데 익숙한 나, 이런 짝이 형성되어야지 가스라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인을 잘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나의 모습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의 연애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하면 좋은 말. 뭔가 근사한 마법의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확 끌어당기고 그와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뭐가 좋을까요? 이런 흔한 말 말고 임팩트 강한 게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비법으로 소개하는 멘트를 언젠가 써먹으리라 다짐하며 들어봐도 막상 나의 연인에게 적용해보면 어딘지 어긋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멘트의 내용 자체보다는 관계의 상황과 맥락이 더 중요하며 이것은 예측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심기 불편해 있는 연인에게 내 곁에 항상 네가 있어 고마워 라고 말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요. 그러나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는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꺼냈을 때 잘 됐네. 당신에게 경험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하는 방식입니다. 적극적이지만 부정적 리액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지하게 바쁘겠네. 그 회사는 사람을 참 알뜰히 부려먹어 하는 반응입니다. 소극적이지만 긍정적 방식은 잘 됐네에 그칩니다. 소극적이면서 부정적 반응은 오늘은 온종일 눈이 오네 같은 식으로 그 사람의 얘기에 무관심한 것을 말합니다. 반응들 중에서 최악은 소극적, 부정적 반응입니다. 이런 연인에게는 무슨 말을 꺼내기도 싫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경우는 적극적,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연인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반응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연인에게 리액션을 해줄 때 노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정서적 공감을 할 수 있으며 함께 있어 행복하다는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앞으로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세세하게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를 들여다본다는 느낌을 가만히 전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그가 뭐가 어렵냐고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특히 연인끼리 싸울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쁩니다. 화해했다가도
또 시간이 흐르면 역시 반복되는 싸움의 수순을 밟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소한 스몰 토크에서부터 적극적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주는 커플일수록 싸움의 되풀이를 덜 겪습니다. 평소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버릇과 그 말의 의미를 따라가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연습이 되어 있는 커플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에 나의 관심과 주의력을 연인에게로 오롯하게 쏟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반려견의 죽음으로 슬퍼할 때 슬픔에 공감해주면서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너의 반려견이 네가 씩씩하게 남은 세월을 살다가 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연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의 애도하는 마음 덕분에 반려견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위로를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런 연인이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나 또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무한 반복 싸움을 하는 커플은 분명 서로 간에 적극적 긍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해주는 커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기가 어느 한쪽에서 불편해지면 꼬투리를 잡아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지금부터는 나의 연인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의 말과 마음을 따라가면서 그에게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시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이런 적극적, 긍정적 리액션은 의식적인 연습과 노력을 통해 갈고 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든지 그 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